2004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 두 아이의 엄마 쉴라는 집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기절할 것처럼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녀의 눈앞에 20년 전 사망한 절친 안젤라가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쉴라는 순간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귀신을 보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안젤라의 모습이 사라지자 쉴라는 문득 그녀가 왜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깨닫고 오래전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깊은 회상에 잠깁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스릴러 영화, 추리소설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영상도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 나오고 유령 나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 사건 이야기인 건 맞아요. 앞서 등장한 안젤라를 죽인 범인은 누군지, 그리고 이 안젤라의 친구 쉴라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인 1984년 10월 13일, 쉴라는 집에 있다가 친구 바바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쉴라하고 안젤라 그리고 바바라 요 세 사람은 대학 시절에 늘 함께 어울려 다니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는데요. 바바라는 안젤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며 말을 잇지 못한 채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울기만 했어요. 잠시 후 바바라는 괴로워하는 목소리로 안젤라가 그날 새벽 2시쯤 살해당했다고 힘겹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방에서 죽임을 당한 안젤라. 친구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사망한 안젤라는 1964년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안젤라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거의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안젤라는 대학에 들어가 전기공학을 전공합니다. 이 학과 특성상 여학생이 몇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늘 생기 넘치고 발랄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여성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항상 환한 미소로 친구들을 대하면서 늘 주변에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였죠.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밤 늦게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기까지 했던 안젤라를 보며 쉴라는 그런 그녀를 종종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쉴라와 안젤라는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나서 친구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당시 안젤라가 만나고 있었던 그 남자친구를 쉴라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서 둘이 아주 가까워지지는 못했다가 안젤라가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친해집니다. 안젤라는 들으셨다시피 전기공학 전공에다가 아주 인싸 같은 인기 많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 활달한 스타일인데 반해서 쉴라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술은 안 마시고 성격은 신중하며 때로는 약간 냉담한 면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달라 보이지만 두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둘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그런 안젤라가 참혹하게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쉴라는 정신을 가다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안젤라 같은 친구한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쉴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안젤라 사건을 처음 신고한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벤 맥콜이었습니다. 이 벤은 경찰에게 새벽 1시쯤에 안젤라가 집으로 가던 길에 잠시 자기 집에 들렀었다고 말했어요. 이 벤은 건설 현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평소 밤 늦게는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 커플은 벤이 출근하기 전날엔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안젤라는 자기 남자친구 벤이 아닌 다른 친구들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남자인 친구 1명이랑 여자인 친구 1명에 안젤라까지 이렇게 3명이서 텍사스주 박람회에 갔다가 또 저녁에는 최근 개장해서 인기를 얻고 있었던 댄스 클럽에 가서 자정 넘어서까지 놀았어요. 같이 간 친구에 따르면 이날 그녀는 그 술집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고루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마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는 것 같았다고 해요. 전형적인 인싸 느낌이죠, 진짜. 이후 안젤라는 그날 동행했던 두 친구들을 집으로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남자친구 벤이 얘기했던 대로 그의 아파트에 들러서 남친 얼굴 보고 잘 자라 인사를 나눈 뒤에 캠퍼스 근처에 있는 자기가 사는 콘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1시 45분쯤 안젤라가 다시 벤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학이 넘어 그녀는 모르는 남자가 화장실이랑 전화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집 안으로 들였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막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뭐 안젤라가 집에 갔더니 그 남자가 이미 그녀의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안젤라가 그 남자가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다는 건지조차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안젤라는 겁이 난다면서 이 남자친구 벤에게 아무 말이나 좀 해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로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더니 전화가 갑자기 툭 끊겼습니다. 벤이 여러 차례 여자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 안젤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벤은 급히 안젤라의 집으로 차를 몰고 막 달려갔는데요.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막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벤은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직감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받은 초기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새벽 2시 17분경 경찰은 안젤라가 살고 있던 콘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들어가서 보니까 안젤라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방 안 침대 위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사건 현장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의 욕조와 세면대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인은 이 안젤라를 살해한 뒤에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뒷정리를 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부검 결과 이 안젤라의 몸에서는 18차례의 자상과 심장에 있는 상처,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이 확인됐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안젤라의 죽임이 오버킬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인물의 소행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추정이 가능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기술로는 확보된 유전자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범인은 혈액형 항원을 분비하지 않은 비분비자에 해당해서 혈액형조차 특정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 몸에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항원, A, B, O 등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혈액형 항원이 혈액뿐만이 아니고 침, 땀, 눈물, 정액 같은 그런 체액에도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항원을 체액으로 배출하지 않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비분비자라고 해요. 지금은 DNA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 비분비자의 체액에서도 혈액형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비분비자의 경우 체액이 발견되더라도 혈액형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수사에 들어가죠. 경찰은 가장 먼저 신고를 한 남자친구 벤을 수상하게 여겼어요. 아까 벤이 진술했던 안젤라가 왜 전화기 너머로 했다던 말 기억하시죠? 모르는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하면서 막 횡설수설 했었잖아요. 경찰은 일단 일반적으로 여성이 늦은 새벽 시간에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화장실 좀 쓰게 해주세요, 전화 좀 쓰게 해주세요 했다고 해서 집으로 들였다는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911에 신고 전화를 했을 당시에 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차분해서 연인을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현장에서 경찰이 이 벤한테 당신 여자친구 안젤라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해줬을 때도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안젤라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경찰은 대학생이었던 안젤라가 예쁘고 똑똑한 데다가 성격까지 활발해서 학교에서 남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여자친구를 둔 벤이 평소에 자격지심을 좀 갖고 있다가 안젤라가 다른 남사친이랑 어울려서 외출한 것에 질투를 느꼈고 여기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는 자신이 한 짓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정체불명의 침입자라는 가상의 범인을 만들어내서 신고를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벤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어요. 대신에 DNA 검사를 위한 샘플 제공에는 동의를 합니다. 경찰은 이 벤의 집과 차량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한 그의 몸에서 범행 도중에 발생할 만한 이런 긁힌 자국이라든가 눈에 띄는 그 어떠한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 유전자 검사 결과 벤은 분비자로 확인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범인은 비분비자라고 했었죠. 따라서 경찰은 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이후 경찰은 안젤라의 가족들이 의심해왔던 안젤라의 전 남친 랜스 존슨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랜스는 안젤라하고 헤어진 뒤에도 그녀한테 계속 집착하면서 자주 찾아와 괴롭혔고 심지어는 흉기를 들고 와서 막 위협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건 당일 랜스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역시 DNA 검사 결과 분비자라고 확인이 되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경찰은 이후 사건 전날 밤 안젤라하고 같이 놀이공원이랑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러셀 뷰캐넌, 같이 놀러 갔던 남자인 친구 한 명 있다 그랬죠? 그 사람입니다. 이 러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러셀은 안젤라하고 같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던 학생으로 사건 발생 고작 몇 주 전에 안젤라를 알게 된 그런 사이였어요. 안젤라보다는 너다섯 살 정도가 많았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러셀이 이 안젤라한테 관심을 조금 보였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러셀 본인은 나는 안젤라한테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전혀 특별한 감정이 없다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러셀은 경찰에게 그날 안젤라하고 헤어진 뒤 혼자 집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을 했고요. 경찰의 모든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잦은 출석 요구는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했고 자신의 DNA 샘플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러셀의 DNA가 비분비자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에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러셀의 집이 안젤라가 지내던 곳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였던 점을 들어 그날 새벽 러셀이 안젤라의 집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현장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고 했었죠. 아마도 아는 사이니까 안젤라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을 것이고 러셀은 싫다는 그녀를 강제로 강간했을 것이다. 그 후에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안젤라를 살해했을 것이다. 이게 경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셀을 용의자로 지목한 유일한 이유가 이 사람이 비분비자라는 검사 결과 딱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약 20%가 비분비자예요. 이것 말고는 러셀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이라든가 몸이라든가 그 어디에서도 범행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죠. 경찰은 그 당시 안젤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쉴라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어요. 이야기 맨 앞부분에 등장했던 그 여자 쉴라 기억하시죠? 경찰은 쉴라에게 안젤라의 교우 관계, 생활 패턴, 남자 관계, 심지어는 장 볼 때 장은 어디서 보는지 이런 것까지 싹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건 초기에는 그 안젤라 남친 벤을 좀 의심했었는데 지금은 그날 밤에 같이 외출했었던 러셀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귀띔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쉴라는 러셀이요? 하고 그의 이름을 알아보면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안젤라가 러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 이런 사람을 알아두면 나중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인맥이 될 것이다. 안젤라는 인맥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러셀과 친구가 되어두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러셀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안젤라가 다른 친구, 여사친 한 명 같이 더 불러서 셋이서 같이 놀자, 춤추러 가자 라고 그날 초대를 한 거였어요. 경찰은 쉴라의 진술에 따라 그날 밤 안젤라를 찾아온 사람이 러셀이 맞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러셀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 재검사를 받도록 요구했어요.
러셀은 왜 이전에도 경찰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거짓말 탐지기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협조를 잘했었죠. 그렇게 이번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결과가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경찰은 러셀에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벌써 수차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받은 거예요. 요때부터 경찰 요구에 그동안 굉장히 협조적이던 러셀이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더 이상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러셀이 고용한 변호사가 요 당시에 텍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던 리처드 헤이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러셀이 그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의심의 촉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진짜 아니라면 굳이 이런 탑급의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러셀이 범인일 거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러나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음에도 경찰은 끝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따라서 그를 체포하거나 기소를 할 수도 없었어요. 몇 달 후 러셀은 대학원에 진학한다며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잃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가 사실상 종결이 되고 맙니다. 한편 절친을 잃은 쉴라는 그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는 친구 안젤라 사건 이후 집 밖을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대학도 자퇴하고 종일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잠도 엄마 방 바닥에서 잤다고 하고요. 어쩌다가 식당처럼 조금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혹시 저 사람이 안젤라를 죽인 사람 아닐까? 저 사람이 범인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얼마간 힘든 기간을 보내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쉴라는 결혼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갔어요. 안젤라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갔죠. 그리고 어느덧 두 아들을 낳은 중년의 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사망한 지 20년 후인 2004년. 오늘 이야기 맨 첫 장면에서 들으셨던 대로 쉴라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이게 귀신인지 꿈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친구 안젤라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였어요. 깜짝 놀란 쉴라는 정신을 차리고 달라스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친구 안젤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미제 사건팀을 찾았지만 경찰은 바쁘다는 이유로 결과를 확인한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남겼어요. 쉴라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경찰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쉴라가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 그 누구도 20년 전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 쉴라는 스스로 이 사건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합니다. 혼자서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다른 강간 사건이나 범죄자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아파트 보안회사 직원하고 이 안젤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쉴라는 탐정이 되면 경찰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가 2004년, 쉴라는 40대 초반이었고요. 난독증까지 있었는데요. 이날 밤에 쉴라는 남편한테 뭔가 결심을 하고 말합니다. 사립탐정이 되겠다고. 이 지역에서는 사립탐정이 되려면 기업의 후원 같은 걸 받아야 된대요. 근데 운이 좋게 이 보안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규정과 법률 같은 걸 매일같이 공부하고 쉴라는 정말 사립탐정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대단하죠? 경찰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쉴라는 포기하지 않고 2년여간 끈질기게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재조사를 결정하고 한 여성 경찰을 이 사건에다가 배치했어요. 쉴라에 따르면 본인이 하도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을 괴롭혀가지고 경찰이 지긋지긋해져서 재조사를 시작한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동안 전화를 700번 넘게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많은 전화를 경찰은 대부분 무시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 새로 배치된 여경 이분이 사건에 굉장한 열의를 보였고 탐정이 된 쉴라와 이 여형사 두 사람은 예전 사건 조사 기록과 증거들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봅니다.
이전에 사건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홍수 때문에 과거에 많은 자료와 증거가 유실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자료 박스 속에 이전 성폭행 검사 키트와 안젤라의 손톱이 잘 보존된 상태로 보관이 돼 있었어요. 당시에는 항체 확인밖에 하지 못했던 샘플. 이제는 DNA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경찰과 슐라는 잔뜩 기대를 했어요.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러셀에게 연락을 해서 그의 유전자 샘플 제출을 요청합니다. 러셀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었죠. 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달라스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축가가 되어 있었어요. 러셀은 좋다 하면서 흔쾌히 자신의 샘플을 제공합니다. 경찰의 기대와 달리 러셀의 유전자는 증거물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계속 M1 사람을 붙잡고 의심하고 막 경찰서 오라고 하고 조사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달라스 경찰은 러셀에게 정말 오랫동안 그를 신문하고 여러 검사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수십 년간 살인자라는 오해 속에서 살아야 했던 러셀은 이제라도 누명을 벗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걸까요? 경찰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전자 비교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3월 19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 형사로부터 범인 드디어 잡았어요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슐라는 자기가 아는 이름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도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용의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사가 말해준 이름은 슐라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범인은 당시 61세의 도널드 베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1985년에 저지른 성폭행과 납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교도소로 찾아가서 이 도널드를 면담했어요. 그는 자신이 성폭행은 저질러도 사람을 막 심하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라면서 이 안젤라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달라스를 혹시 방문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전과 기록을 조사해 보니 그는 1978년도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안젤라가 사망했던 게 1984년이죠. 그는 단 6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던 거예요. 경찰은 도널드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1984년에 달라스를 방문했던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DNA 증거와 도널드의 달라스 방문 기록을 근거로 수감 중인 도널드를 1급 살인 및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에서 도널드는 안젤라를 살해한 게 아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DNA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널드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었던 여러 여성들이 법정에 나와서 그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의 전 아내는 그가 결혼 생활 내내 자신과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4일 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배심원단은 단 1시간 만에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안젤라가 사망한 지 26년이 지난 2010년 6월 판사는 도널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이놈이 항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각돼서 사형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렇게 되자 슐라는 그동안 친구 안젤라를 죽인 살인범으로 오해하고 미워해왔던 러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러셀은 오히려 이 슐라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줘서 자기의 누명을 벗겨준 것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슐라는 안젤라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자기 탐정 일도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립탐정 자격증을 반납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했었죠. 그런데 그녀가 20년도 훨씬 지난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이 그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슐라는 이후 Without Warning 사립탐정사무소라는 이름의 탐정 회사를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편
사형 판결을 받은 도널드는 12년 동안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2022년 10월 8일 텍사스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안젤라의 어머니는 이보다 1년 전인 2021년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요. 그래도 이 딸을 죽인 범인놈이 체포되는 거, 그리고 사형 선고 받는 것까지는 다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쉴라가 계속 범인으로 의심했던 러셀, 두 사람이 같이 안젤라의 묘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들어오셨던 사건들 중에 오늘 결말이 어느 정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편에 속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화장실 좀 쓰자, 휴대폰 좀 쓰자 해도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가스 검침원인 척하고 들어가서 살인사건 저지르고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검침원 분한테 문 안 열어드리면 안 되고. 최근에 제가 지나가면서 쓱 봤던 영상 중에 쇼츠로 봤나? 차 타고 밤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가 앞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뛰어와. 그러면 여러분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태워주실 건가요? 도와주실 건가요? 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나는 못 도와줄 것 같아. 경찰에 신고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도 안 열고 속도도 많이 낮추지 않고 부웅 지나가면서, 아니면 창문 조금 이만큼만 연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드릴게요 하고 난 부항 지나갈 것 같아. 너무 무서운 세상이고 사람 못 믿게 돼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왜 강남역이나 이런 사람 많은 길거리 지나다니면 누가 와서 막 말 걸잖아요. 얼굴에 덕이 있고 처음에는 길 물어보는 척하다가 나중에 막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 그러시겠지만 누가 도와달라고 길에서 요청했을 때 좀 책임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몇 번 속았어요. 길을 물어보는 거인 척 하면서 얘기를 들어줬더니 나중에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진짜로 물어보는 사람도 그냥 쌩까고 지나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걸면 일단 그냥 다 쌩까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헛소리일 테니까. 근데 그러다가 쌩 하고 지나갔는데, 아니 방금은 진짜로 길 물어보신 분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길 물어보신 사람이었어요. 이런 나쁜 새끼들 때문에 괜히 선한 사람들까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게 좀 속이 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도와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경찰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경찰한테 항상 신고하시는 버릇을 들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요. 안녕.